안녕하세요. 한 사람의 외로움이 불러온 엄청난 파장을 목격했던 40대 여자입니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불릴 정도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죠. 남은 삶을 평생 한 몸처럼 살아갈 동반자를 만드는 일이니까요. 유일하게 스스로 골라 잡을 수 있는 가족복이 배우자 복이라더군요. 그러니 그만큼 배우자를 만나는 데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몸의 일부처럼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남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그 배우자의 상실감과 외로움을 눈앞에서 직접 지켜봤답니다. 그리고 그 파장으로 인해 집안이 뒤집어졌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나이 28에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 후에도 쭉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고 있죠. 남편과 저는 고등학교 1년 선후배 사이로 쭉 같은 지역에서 자랐거든요. 고등학생 땐 제가 전교 회장이었던 남편을 짝사랑하기만 했었는데 사회에 나온 후 회사원이 된 남편을 우연히 다시 만나 인연이 되었던 거죠. 난 우리 진실이가 자네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 아빠는 아직도 가끔 남편과 제가 인연이 된 걸 신기해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빠 또한 저희 시아버지와 고등학교 시절 2년 선후배 사이였거든요. 그것도 우리와는 반대로 아빠가 시아버지의 선배셨죠. 두 분은 서로 성격이 잘 맞아 성인이 된 후에도 자주 만남을 이어가셨다고 해요. 때문에 엄마와 시어머니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요. 자식 없이 부부끼리만 가끔 모임을 가지셨으니 저와 남편은 부모님들은 저와 남편의 인연을 몰랐다가 결혼할 때가 돼서야 알았던 겁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한 후엔 양가 식구들이 모두 모여 종종 모임을 가지기도 했어요. 때문에 제 남동생과 손아래 시누이 또한 결혼한 후 타지로 이사 가기 전까진 모임에 참석해 다 같이 친하게 어울렸죠. 원래도 친하셨던 양가 부모님은 저희가 결혼한 이후 굉장히 절친해지셨어요. 같은 상권 내에 가까운 맞은편에서 아빠는 식물 모종이나 씨앗을 팔던 종묘사를 하셨고 시부모님께선 큰 방앗간을 운영하셨습니다. 가게 간 거리가 매우 가까웠기에 주부인 저희 엄마까지 합세해 내부는 방앗간 앞에 종종 모여 앉아 친목을 다지셨죠. 재수 씨,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이젠 재수 씨라고 부르면 안 되지. 사부인 이거 상추십니다. 집 앞 텃밭에 심고 싶다고 하셨죠? 다른 것도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아유, 감사해요. 다음에 저희 집에서 다 같이 고기 구워 먹을 때 따 먹으면 되겠어요. 이거 방금 찐 백석인데 얼른 의자 가지고 오셔서 좀 드세요. 언니도요. 너도 이젠 우리 남편처럼 나한테 사부인이라고 불러야지. 그저 바깥 사돈? 하긴 나도 영 어색해서 호칭이 입에 안 붙긴 한다. 차차 다들 익숙해지겠죠. 여보, 이거 의자 위에 깔고 앉아. 엉덩이 따뜻하게. 바깥 사돈은 사부인한테 참 잘하십니다. 아무렴 그래야죠. 사부인이 평소에 바깥 사돈을 얼마나 챙기시는데요. 저희가 결혼하기 5년 전 암으로 제 작은 아버지를 먼저 보냈던 아빠는 저희 시아버지를 마치 친동생처럼 가까이 여기셨는데 그런 시아버지께 지극정성의 시어머니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사이가 좋으셨지만 시부모님은 동네에서 소문난 인꼬 부부였어요. 시아버지는 저희 두 딸을 굉장히 예뻐하셨는데 손녀 사랑도 시어머니 앞에선 맥을 못 출 정도로 시어머니를 아끼셨죠.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바라볼 때면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는 말이 바로 저거구나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한 지 4년 만에 아주 크나큰 불행이 우릴 찾아오고 말았어요. 안 돼, 여보. 난 당신 없인 하루도 못 살아. 시어머니는 원인 모를 급성 폐혈증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예고되지 않은 비극의 가족들은 모두 큰 비통에 빠졌죠. 남편과 저는 막 돌이 지난 둘째와
4살 된 딸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고 신우이는 울다가 쓰러지기까지 해 심해부가 들쳐왔고 응급실로 달려가기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 또한 크게 낙심하셨고요. 문제는 저희 시아버지였습니다. 잃어선 안 될 한 사람을 잃은 사람의 상실감이 얼마나 큰 건지 저는 저희 시아버지를 보며 알 수 있었죠. 시아버진 어떨 땐 시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목이 찢어져라 오열을 하셨고 또 어떨 땐 마치 정신줄을 놓은 사람처럼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하셨어요. 이건 꿈이야. 얼른 깨라. 빨리 깨. 김동환이 멍청한 자식아. 빨리 어떻게든 잠에서 깨라고. 아버님, 여보, 아버님 좀 알려봐. 아빠, 아버님이 자꾸 자기 머리 때리셔. 끝내는 스스로를 마구 때리시던 시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가 걱정되어 한동안 딸들과 함께 시댁으로 들어가 살았어요. 일을 나갈 땐 친정 엄마께 딸들을 부탁했고요. 네 시아버지 어제도 밥상을 그대로 물렸어? 네, 어제 하루 종일 드신 거라곤 아침에 조금 떠드신 죽이 다예요. 정신과에 모시고 가서 상담 받으려고 해도 통 거부하시니 정말 걱정해요, 아빠. 저희 부모님 또한 시아버지가 걱정되어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타지에 살며 육아 일을 병행하던 시누이는 저와 남편에게 매일 전화를 해 시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죠. 그렇게 온 식구들이 불안에 빠져 있을 때 결국 우려하던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여보, 얼른 119 불러! 얼른! 모두가 잠든 새벽, 시아버지는 다량의 약을 복용하곤 극단적 선택을 하셨더군요. 그런 시아버지를 출근 전 시아버지 식사를 챙기려던 제가 뒤늦게 발견한 거죠. 다행히 병원에 실려가신 시아버지는 위세척을 하신 후 무사히 깨어나셨습니다. 그때 저희 아빠는 시아버지를 붙잡고 오열을 하셨어요. 아빠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을 저는 난생 처음 보았죠. 사돈, 아니 김동아, 이 자식아, 목숨이 우습냐? 우스워. 자네 그렇게 가면 남은 우리는, 남은 자네 자식들의 가슴에 남을 상처는 어떡할 건데. 산 사람은 살아야지. 자네가 이러면 하늘에서 재수 씨가 좋아할 것 같아? 아니야. 이건 재수 씨 가슴에도 남은 가족들 가슴에도 대못을 박는 일이야. 제발 살자 동아나. 내가 이렇게 빌게. 형님, 대체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기가 두렵고 잠이 오지 않는 밤이 무섭습니다. 저는 집사람 없이 어떻게 사는지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제가 살 수 있을까요? 대체 뭐라고 살아야 하죠? 뭐든 해. 방앗간도 다시 열고 밥도 먹고 산책도 하게. 그렇게 1시간, 2시간 쌓이면 하루가 흐르고 또 1년이 흐를 거야. 그러다 보면 또 그 삶에 적응하게 될 거야. 내가 도와줄게, 동생. 내가 자네만 보면 억장이 무너져서 살 수가 없네. 죄송해요, 형님.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라 너무 죄송합니다. 아빠는 아예 가게 문까지 닫고 며칠 동안 입원한 시아버지 병실에 붙어 계셨습니다. 그동안 두 분께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시아버지는 아빠에게 위로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 두 분은 전보다도 훨씬 더 자주 붙어 다니셨거든요. 퇴원한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 미안하다. 이제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거라. 지금까지도 주위에 많은 폐를 끼쳤는데 너희와 쭉 함께 살게 되면 앞으로도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내 미안해서 그런다. 나 더 이상 스스로를 쓸모없이 폐만 끼친 인간으로 여기고 싶지 않아. 날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주렴. 난 이제 괜찮으니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아버님, 그럼 저랑 이것만 약속하세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안 하시겠다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정신과 상담도 받으러 가요. 약속 안 하시면 저희 절대로 이 집에서 못 나가요. 남편과 전 끝내 시아버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받아낸 것이 저의 약속이었죠. 이후 병원에 다니며 시아버지 우울증은 조금씩 나아졌어요. 여전히 돌아가신 시어머니 생각에 자주 슬퍼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밥도 드시고 시간이 지나자 가끔 웃음을 보이기도 하셨죠. 저와 남편은 멀리 살던 시누이모까지 시아버지를 더 잘 챙겨드리려 노력했고 제 친정 부모님 또한 시아버지와 자주 만남을 갖고 놀러 가실 때도 꼭 시아버지를 껴서 세 분이서 놀러 가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4년 뒤 시댁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폭풍이 조금씩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어요. 당시 시아버지는 오토바이에 치여 다리 한쪽이 골절당하는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수술까지 받으셨던 터라 시아버지는 한동안 입원을 하셔야만 했죠. 아버님, 정말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걱정돼서요. 괜찮아. 너도 태연이도 애들 보랴 일하랴 바쁜데 어떻게 계속 병원에 붙어 있어? 어멈 너 일하는 내과 병원도 요새 사람 없어서 바쁘다며? 그리고 여기 간병인 분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얼른 일하러 가봐라. 출근 늦겠다. 며느님이 아주 효부시네. 사장님은 제가 잘 돌볼 테니까 며느님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거동이 불편하신 시아버지를 위해 저와 남편은 업체에 연락해 간병인을 불렀어요. 저희 시아버지보다 6살이 어리다던 간병인 아주머니는 정말 살뜰히 시아버지를 돌봐주시더군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두 분의 사이가 단순히 환자와 간병인 사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가까워 보이더라고요. 사장님, 하세요. 제가 밥 먹여드릴게요. 두 팔은 멀쩡한데 뭐하러 그래요? 난 괜찮아요. 원래 환자는 어린애처럼 어리광도 부리고 하는 거예요. 제가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옳지. 잘 받아 드시네. 그러고 계시니까 마치 몸만 큰 어린애 같네요. 아주 귀여우세요. 처음 병실 밖에서 두 분의 모습을 봤을 땐 솔직히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표정이 날로 밝아지시는 것이 시아버지가 간병인 분께 마음을 많이 여신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 퇴원 후에도 두 분은 만남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시아버지께선 친정 부모님과 우리에게 폭탄 선언을 하셨죠. 재혼? 사돈. 물론 재혼이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요? 내 나이가 벌써 67입니다. 물론 요샌 100세 시대라지만 사람 인생이 얼마나 길 줄 알고 시간을 들인답니까? 우리 나이엔 시간만큼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가고 처음으로 내가 마음을 붙인 사람입니다. 내가 참 많이 기댈 수 있게 그 사람이 다 받아줬어요. 게다가 그 사람 살아온 세월이 참 고됐더군요. 전 남편이 돈도 안 벌고 술만 마시면 집안의 물건을 다 때려 부수는 망난이었다는데 두 아들 결혼할 때 혼주석은 두 자리 다 채워주고 싶어서 자식 생각으로 버티다가 자식들 다 결혼시키자마자 이혼한 거래요. 사돈, 나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많이 외로웠어요. 나 챙겨주는 이 사람이랑 여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 사람 아픔을 감싸주고 싶고요. 어머마, 태연아, 다 늙어서 추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날 위해서 한 번만 이해해다오. 시아버지도 시아버지의 인생이 있는데 저와 남편이 뭐라고 반대를 하겠습니까? 심지어 저와 남편은 당시 시아버지의 밝은 모습을 찾아준 간병인 분께 고마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주위에서 재혼 가정의 안 좋은 결말을 많이 봤다던 친정 아빠만이 유일하게 우려를 하셨는데 시아버지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아빠도 차마 더 이상 의견을 내지 못하셨죠. 그렇게 간병인 분은 시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셨습니다. 남편은 나이 37에 갑자기 새어머니, 그러니까 계모가 생긴 거죠. 그럼 우리가 그분은 뭐라고 불러야 하지? 글쎄, 주위에 물어보니 아버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들 하더라. 아버진 그냥 편한 대로 부르라곤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분을 존중해 드리는 게 낫겠지? 호칭으로 많은 고민을 했던 저와 남편은 결국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간병인 분을 어머니와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어요. 이제부터 글의 편의상 간병인 분을 남편의 계모 혹은 계모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모는 시아버지 방앗간을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두 분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마음 붙일 새 배우자를 만난 시아버지 얼굴은 날이 갈수록 밝아지셨고, 계모 또한 그런 시아버지께 굉장히 다정하셨고요. 시댁에 올 때만 계모와 마주쳤던 시누이도 웃음꽃이 핀 시아버지 얼굴을 보곤 계모에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재혼한 지 3년쯤 지났을 때부터 계모는 점점 포악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의 말끝마다 트집을 잡더니 나중엔 남편과 제가 보는 앞에서 시아버지께 별것도 아닌 일로 마구 소리를 지르더군요. 당시엔 두 분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본성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만난 아빠는 씩씩대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즘에 방앗간 쪽 보면 자꾸 그 옆에 내가 네 시애비한테 삿대질하고 언성 높이고 막말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더구나. 내가 사돈지간이라 가서 갖다 붙다 쌍소리 퍼볼 수도 없고 네 시애비는 그냥 듣고만 있는 모습에 내 화병이 날 것 같았다. 대체 그 여잔 왜 그렇게 네 시애비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니? 남의 험담을 안 하는 저희 친정엄마도 계모 행동이 어지간히 심했는지 언짢은 기색을 보이시더군요. 게다가 계모는 처음엔 웃으면서 하던 명절 제사도 손을 놓았습니다. 모든 음식은 결국 저와 남편 둘이서 도맡아 했죠. 이미 죽은 사람들한테 뭔 밥을 줘. 내 조상이어도 귀찮아서 못하겠구먼. 아이고, 명절이라고 하루 종일 송편 빚고 파느라 힘들어 죽을 뻔했네. 내가 하필 방앗간한 이 영감탱이를 만나가지고는 여보, 나 돈 좀 줘요. 우리 자식들 만나서 용돈 좀 주고 오게. 심지어 방앗간 일은 대부분은 저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가 도맡아 했건만 계모는 끊임없이 투덜대며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더군요. 그러더니 대뜸 시아버지 지갑에서 지폐를 다발로 꺼내 자기 자식들을 보러 가겠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것도 저와 남편이 열심히 한 명절 음식들을 무더기로 다 싸서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 사람 성질도 참. 하긴 방앗간 일이 힘들긴 하지. 우리끼리 밥 먹자.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도 자기 자식 보고 싶었을 텐데 내가 너무 내 자식만 챙겼구나. 같이 고생해서 본 돈인데 내가 자식들 줄 돈도 미리 챙겨줬어야 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저녁에 준이랑 박서방 온다고 했지? 그때까진 저 사람이 돌아오면 좋으련만. 아버님, 요즘 어머님이랑 무슨 문제 있으세요? 자꾸만 아버님에 대한 태도가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서 저 너무 걱정돼요. 괜찮다. 사람이 어떻게 한결같이 친절하기만 하겠니? 그래도 나랑 살 부대껴주고 사는 고마운 사람이다. 평소에 나한테 잘하니까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 물론 계모의 자식들도 중요하고 두 분이 함께 돈을 버신 것도 맞죠. 하지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꼭 저렇게 말을 해야겠습니까? 그런 계모를 어떻게든 감싸보려는 시아버지의 모습이 답답하기도 하고 애처로 보이기도 하더군요. 마음이 공허하셨던 시아버지는 계모에게 이미 많은 정을 주신 것 같았거든요. 몇 달 뒤 부모님을 보러 친정에 갔던 저와 남편은 아빠에게 경악할 만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시애비랑 사는 그 여자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왜요? 또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날이 갈수록 네 시애비한테 하는 행동이 심해지잖아. 그렇게 우리가 불편하다고 난리기에 방앗간에도 안 찾아가고 가게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을 봐도 보기만 했는데 어젠 뭐라고 시애비한테 막 소리를 지르더니 쌀가루 바가지로 퍼서 네 시아버지한테 뿌려버리더구나.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말이야. 내가 거기서 열딱지가 나서 가서 한마디 했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자기 남편을 이렇게 망신줘도 되는 거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오히려 삿대질까지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 자기가 자기 남편이랑 지지고 볶든 뭐라든 남의 가정사에 신경 끄라고. 내가 너무 복장이 터져서 나중에 너희 시애비를 따로 찾아가서 말했다. 왜 그런 꼴을 당하고 있냐고. 그냥 갈라서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바보 같은 이 시애비가 불쌍한 사람을 자기까지 버릴 수 없다고 나약한 소리나 해대고 있는 거 아니겠어? 네 시애비도 마음 붙일 사람이 그 여자뿐이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게지. 아유, 답답해서 정말. 그 얘기를 들은 남편과 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시댁에 달려가 계모에게 따져 물었는데 계모는 오히려 남편에게도 역정을 내더라고요. 네 장인한테 듣고 온 거지? 아휴, 세상 어떤 자식이 자기 부모가 아니라 장인 편을 들어? 내가 괜히 그런 짓을 했겠어? 다 네 애비가 내 속을 뒤집어 놨으니까 그런 거지. 너도 말만 어머니 어머니 하지. 날 네 장인보다 남 취급하는 거지? 당신은 뭘 그렇게 고개 푹 숙이고 서 있어요? 아유, 꼴배기 싫어. 길 막지 말고 저리 비켜요. 계모는 곤란한 표정으로 서 있던 시아버지 어깨를 팍 밀치곤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남편이 화가 나서 계모를 따라 들어가려고 하니 시아버지는 서글픈 표정으로 남편을 맞곤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다. 너희가 이러면 나만 곤란해지니까 그냥 돌아가렴. 부탁이다. 대체 왜 저런 취급을 받고 계속 사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저도 그쯤 되니 시아버지께서 재혼을 단단히 잘못하셨다 싶었죠. 그런데 또다시 몇 달 뒤 우리에겐 청천벽력 같은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시아버지께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다는 거였죠. 암은 침묵의 병이라더니 그렇게 정정해 보이시던 시아버지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셨지만 상태가 너무 나빠 수술도 치료도 권장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고통을 줄여주는 치료만 받으며 눈을 감을 날만 기다리게 되셨죠. 아휴, 재혼한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송장을 치우게 생겼네. 이 나이에 재혼한 남편 병수반이나 들게 될 줄이야. 당신은 나한테 100번 1000번 고마운 줄 알아요. 아, 저리 좀 비켜봐요. 나도 침대에 좀 눕게. 그런데 방앗간도 쉬며 시아버지 간병을 하겠다던 계모 행동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가족들이 문병을 갈 때마다 계모는 시아버지를 계속 구박하고 있었어요. 저희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저 정도인데 평소엔 어떻겠습니까?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이 시한부 환자를 침대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이러실 거면 그냥 제가 휴직을 하고 아버님 간병할게요. 됐다, 어머마. 병원 시끄럽게 만들지 말어. 난 괜찮다. 내 남편이 괜찮다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소리 질러? 오호, 너도 날 시엠이라고 털끝만큼도 생각 안 하는 거지? 내가 산송장인 저 양반 옆에 붙어 있어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어딜 버르장머리 없게 그딴 소리를 해? 내 남편 간병을 왜 네가 해? 내가 할 거야. 아무리 싸워도 부부는 부부만의 정이 있는 거 몰라? 그쯤 되니 아예 계모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딴판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게다가 그렇게 시아버지를 구박하면서도 시아버지 옆에 꼭 붙어 있으려고 하니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죠. 어떻게든 남편과 계모를 시아버지 옆에서 쫓아내려고도 해봤는데 시아버지는 눈물까지 흘리며 우리를 말리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거라. 난 그래도 이 사람이 내 옆을 지켜주는 게 좋다. 이래 봬도 내가 밤새 내 손을 잡고 자는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야.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시아버지 뜻을 꺾겠다고 바득바득 고집을 부려댈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갑자기 찾아온 폐렴으로 투병 생활을 한 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눈을 감으시고 말았죠. 사돈, 사돈, 동안아. 자네가 이렇게 일찍 갈 줄 알았다면
자네 세처의 눈치 보지 않고 자네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그랬네. 뭐가 그리 급하다고 이리 빨리 눈을 감았노. 이 망할 영감탱이 이렇게 빨리 날 두고 가다니 어떻게 이렇게 내게 잔인할 수 있단 말이오. 내 팔자야, 다시 돌아와요 여보. 나만 혼자 남겨두고 가지 말아요. 모두가 슬픔에 잠긴 가운데 자식들을 제외하곤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이 바로 저희 아빠와 계모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엉엉 우는 계모를 보고 조금 놀랐어요. 평소에 그렇게 시아버지를 구박하더니 정말로 두 분 사이엔 우리가 모르는 끈끈한 끈이 있었나 싶었죠. 그런데 장례를 치른 지 이틀째 되는 날부터 계모는 갑자기 제 남편과 시누이를 들들 볶기 시작하더군요. 너희들 상속 유류분이라는 거 알지? 가족이 보장받을 수 있는 몫의 고인의 재산 말이야. 내가 너희들 부친의 배우자였으니 너희들보다 상속받을 수 있는 돈이 훨씬 많아. 모르면 인터넷에 찾아보든가. 복잡할 것 없이 내가 딱 정해주마. 너희들 아버지 유산 2억에서 1억만 나한테 내놔. 1억이요? 어머니, 그건 거의 절반이 되는 금액 아닌가요? 그게 뭐? 그럼 나한테 그 정도도 못 줘? 전처 잃고 외로워하는 너희들 아버지 쓸쓸함을 누가 채워줬어? 나 만나고 너희들 아버지 예전 모습 되찾았다고 고마워했던 게 바로 너희들 아니야. 마지막에 지지고 볶고 많이 싸우긴 했어도 끝까지 너희들 아버지 곁을 지킨 사람도 나다. 그 양반 말년에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나란 말이야. 어머니, 아직 장례 중이잖아요. 우리 유산 이야긴 장례식 다 끝나고 해요. 왜 나중에 얘기를 해? 장례 전이나 후나 받을 돈은 똑같은 건데 지금 주기 싫어서 이러는 거야?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장례가 끝난 후 이야기하자는데 계모는 특히 제 남편을 졸졸 쫓아다니며 들볶더군요. 그것도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도록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꾸 끝나고 이야기하자며 자신을 피하자 계모는 심보가 굉장히 뒤틀린 모양이었어요. 인상을 팍 쓰고 있던 계모는 갑자기 장례를 시작할 때부터 빈손을 지키고 있던 저희 아빠에게 시선을 돌리더군요. 아빠는 묵묵히 소주와 함께 육개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대뜸 계모는 저희 아빠를 향해 큰 소리로 비아냥대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족이라느니 죽고 못 살 것처럼 굴더니 조의금을 딸랑 3만 원을 내? 그러면서 어제부터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서 안주나 술이나 겁나 처먹네. 아유, 꼴 보기 싫어. 세상 누가 친동생처럼 여긴다는 사돈 장례식에 조의금을 3만 원을 한답니까? 돈 앞에 친구 없다고 아주 심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구먼. 네? 저희 아빠가 조의금을 3만 원 하셨다고요? 그럴 리가. 여보, 아까 아빠가 당신한테 따로 조의금 봉투 주시지 않았어? 그거 벌써 어머님 드렸어? 아니,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 장인어른이 조의금을 따로 내셨어요? 황당했어요. 분명 아빠는 조금 전 남편에게 따로 조의금 봉투를 챙겨주셨거든요. 놀란 남편이 조의금 봉투를 열어봤는데 그 봉투엔 무려 100만 원이 들어있더군요. 어머니, 장인어른 봉투에 100만 원 넣으셨는데요. 뭔가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100만 원? 이 구렁이 같은 양반이 감히 날 모욕해? 사돈, 아니 야, 너 끝까지 날 내 남편 아내로 인정 안 하겠다 이거지? 날 유족으로 인정 안 하니까 눈 가리고 아웅처럼 부조하면 3만 원 넣고 진짜 유족이라고 생각하는 태연이한텐 100만 원이나 준 거잖아.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계모가 난리를 치는데도 아빠는 소주병에 마지막 남은 소주를 끝까지 비우시더군요. 드디어 마지막 잔을 입에 털어넣으신 아빠는 계모를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아빠 입에서 나온 엄청난 발언은 장례식장을 발칵 뒤집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3만 원이 그래도 내 사돈의 곁을 지켜준 동거인에 대한 내 최소한의 예의라는 건 왜 모르십니까? 동거인? 이보세요. 난 엄연히 그 사람의 아내였어요.
이젠 아주 대놓고 막말을 하는구먼. 잡아떼고 싶으시겠지. 그래야 착한 사돈의 자식들이 한창 정신없을 장례식 동안 어떻게 돈 꼬드겨서 우선 돈을 뜯어낼 수 있을 테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 됐어요. 내가 술 먹은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해? 도망가는 거요? 어림도 없지. 내가 어디까지 가나 한번 두고 보려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듣고 있었는데 아주 가관이더만. 뭐? 상속유류분? 그거야 당신이 호적까지 사돈의 아내였을 때 해당되는 말이지. 당신 호적상 사돈이랑 아무 관계 아니었잖소. 당신이랑 사돈이랑 혼인신고 안 한 건 나 다 알고 있어. 거기다가 당신 사돈 현금 카드를 몰래 훔쳐가지고 돈 인출해서 당신 자식들한테 빼돌리고 있었다며? 이 날강도 같은 여자야.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그거야 애들이 가족관계 증명서만 떼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 아니오. 그리고 당신이 돈 빼돌린 거? 내가 사돈한테 직접 들었어. 당신이 당신 자식들이 진비 갚아주고 폭행 합의금 물어주고 계속해서 생활비 보내준 거 사돈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당신이랑 자식들이랑 통화하는 내용들 전부 들어버려서 알게 됐다더군. 그 돈이 무려 4년간 4천만 원이나 된다며? 그런데도 끝까지 사돈은 당신을 위해서 모른 척 해준 거야. 당신 사돈이 계속 혼인신고 안 해준다고 그렇게 사돈을 쪼아대고 구박했던 거지? 마지막엔 아주 미쳐서 날뛰더만. 그거 사돈이 왜 끝까지 안 해줬는지 아슈? 처음엔 한 2년쯤 지나면 하려고 했었대. 근데 당신이 자식들에게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탐욕스러운 당신이 사돈 자식들에게 갈 유산까지 전부 욕심낼까 봐 자식들한테 남은 유산 물려주려고 혼인신고를 안 한 거야. 당신 자식들이랑 짜고 당신을 수혜자 삼아서 사돈 생명보험도 들려다 사돈이 거절해서 실패했다며? 내가 그 소리 듣고 정말 부하가 치밀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 그렇게 돈줄 취급을 받으면서도 당신을 왜 내쫓지 않냐고 물었더니 사돈이 뭐라는 줄 아나? 그래도 당신한테 고마웠대. 살아갈 이유가 없던 자기한테 잠시나마 삶의 기쁨을 주고 살 의지를 줘서. 그리고 당신 인생이 너무 가여웠다는군. 그래서 자기가 눈 감는 그날까진 자기가 받아줄 수 있는 선에 안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고 싶었대. 다른 사람들이 혼인신고 안 한 거 알면 특히 자식들이 당신을 무시할까 봐 꼴에 당신 같은 여자도 아내라고 여긴 사돈은 끝까지 주위에 그 사실을 숨겼던 거야. 참 바보같이 착한 사람 아닌가? 어? 말 좀 치어내지 마. 그래, 나 혼인신고 안 했다. 어쩔래? 그래도 난 충분히 그 사람한테 진심을 다했어. 그래서 혼인신고 안 해준 게 서운해서 그랬던 거야. 내가 자식들한테 돈 주고 생명보험 들어주려고 했다는 거, 그거 증거 있어? 당신은 그냥 내가 싫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유산 더 못 받게 하려고 나 모함하는 거잖아. 날 그렇게 싫어했던 당신은 내 남편도 아닌데 왜 그 사실들을 다 숨겨줬는데? 말이 안 되잖아. 나도 몰랐으니까. 나도 그 바보 같은 인간이 당신을 왜 참고만 사나 궁금하던 차였어. 근데 한 달 전 사돈 병문안을 갔다가 병실 밖에서 들었지. 당신이 왜 혼인신고 안 해주냐고, 유산 한 푼 못 받게 자기 낙동강 오리알 신세 만들 셈이냐고 윽박지른 소리를 똑똑히 말이야. 그때 당신이 혼인신고 못한 것도 처음 알았고 당신이 없는 사이 사돈한테 캐묻고 또 캐물어서 그때 다 알게 된 거야. 그러고선 다 죽어가던 그 양반이 나한테 엉엉 울면서 뭐라는 줄 아나? 당신이 잘해줬던 기억 때문에 당신 곁을 떠날 수가 없었대. 그 잠깐의 따뜻함 때문에 외로웠던 그 양반이 당신한테서 벗어나지 못한 거야. 당신도 그걸 알고서 당신은 나 없으면 안 되네, 당신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네 하고 사돈한테 세뇌시킨 거지? 그걸 다 알면서도 사돈은
끝까지 나한테 당신을 부탁했네. 그 큰 돈은 당신한테 주었으니 나머지 돈은 자식들한테 나눠줘야 맞는 거라고. 그래서 당신하고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당신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은 남겨둘 수 있게 자식들한테 잘 좀 말해달라고 말이야. 사돈은 그렇게 끝까지 당신을 걱정했는데 뭐? 1억을 달라고? 아주 끝까지 당신은 돈, 그저 돈뿐이지? 사돈은 이 사실들을 자식들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당신의 그 추악한 꼴을 더는 내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 폭로하는 거야. 장례식장 사람들 모두 놀라다 못해 경악을 했습니다. 아빠는 눈물까지 뚝뚝 흘리시며 계모를 노려보았고 계모의 얼굴은 아주 사색이 되어 있더군요. 어머니, 아니 저기요. 무슨 말이든 해명해 보세요. 당신 정말 우리 아버지 돈을 자식들한테 빼돌렸어요? 아버지 생명보험까지 들게 하려고 했다고요? 아버지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하셨는데 그따위 끔찍한 짓을 해요? 그리고서 뻔뻔하게 아버지 재산을 요구해? 당신이 사람이야? 남편은 눈에 핏대까지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계모는 누나를 대굴대굴 굴리다 이내 동정표를 받기로 작전을 변경했는지 벼랑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러더군요. 나도 처음부터 돈만 생각했던 건 아니야. 그냥 망나니 아버지 아래에서 불행하게 자란 우리 자식들이 불쌍해서 한 푼이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나도 그동안 힘들게 살았어. 나도 불행한 세월의 피해자라고. 엄청난 소란에 우리 빈소뿐 아니라 다른 빈소의 사람들까지 몰려와서 우리 빈소를 구경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때 밖에서 아주머니 둘이 큰 소리로 뭔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로 인해 계모는 마지막 추악한 진실까지 모두 들통나게 되고 말았죠. 저기 저 여자, 저기 윗동네에 살던 여자 아니야? 맞네. 바람난 놈의 애를 20년 넘게 남편 애라고 속여서 키웠다가 들켜서 이혼당한 그 여자. 맞아. 그래서 동네가 엄청 떠들썩했잖아. 저 여자 사치도 엄청 심해서 이혼한 양반 아직도 빚이 한가득이라지? 저 여자 어디로 사라졌네 했더니 여기서도 저딴 식으로 살고 있었네. 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장례식장 안 사람들은 일제 웅성거리며 계모를 바라보더군요. 가뜩이나 새파래진 얼굴에 핏기가 싹 사라진 계모는 벌벌 떨며 우리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우리 아버님이 아줌마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안쓰럽게 여기셨는데 아예 처음부터 죄다 거짓말 투성이었네요. 뭐 이런 미친 여자가 다 있어? 착한 우리 아버님 심성을 이용해서 아버님한테 접근을 해? 천벌이 무섭지도 않아? 불쌍한 우리 아버지. 당신 내가 가만 안 둬. 분에 못 이긴 제가 윽박지르는 순간 얼굴이 눈물로 범벅된 신우이가 계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신우이는 계모의 머리채를 붙잡고 마구 흔들기 시작했고 계모는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지르더군요. 아! 너 내가 고소할 거야. 해! 나도 당신 사기죄로 고소할 테니까. 오늘 아주 머리털 다 뜯길 때까지 당신 여기서 못 벗어날 줄 알아. 아무도 신우이를 말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여자는 한참 동안 엉엉 울며 신우이에게 시달려야 했죠. 그리고 신우이의 소나기에 잠시 힘이 빠진 사이 그 여자는 밖으로 냅다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그제야 속에 묵혔던 이야기를 털어놓은 아빠는 바닥에 주저앉아 끄끄대며 울기 시작하셨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신우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흐느꼈죠. 아빤 진짜 바보야.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저딴 여자한테 마음을 주셨을까. 제가 아버님을 더 잘 보살폈어야 했는데 다 제 잘못이에요. 이게 왜 당신 탓이야? 당신도 내 탓도 아니야. 아무리 자식이어도 채워줄 수 없는 배우자만의 빈자리가 있었겠지. 장인어른이 아니었다면 까맣게 모를 뻔했어. 계모는 끝내 시아버지 발인 때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군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계모는 시아버지의 댁에 가 있었더라고요. 발인을 끝내고 친정 부모님을 댁으로 모셔드린 뒤 시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우린 뻔뻔하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계모를 보고 기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모는 끝까지 그 집에서 못 나가겠다고 버티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버지 집에 살아요? 경찰 부르기 전에 알아서 짐 빼고 당장 나가요. 못 나가. 그래, 나 다른 놈 자식들 낳고 산 거 걸려서 이혼당했다. 그리고 네 아버지 돈도 내 자식들한테 좀 퍼다 줬어. 근데 그렇다고 네 아버지가 나한테 위로받은 사실이 없어져? 네 아버지가 내 덕분에 행복해졌던 거 부정 못할 사실이야. 내가 네 아버지 암 걸리라고 고사 지냈어? 나도 슬펐어. 이 나이에 과부돼서. 혼인신고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도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남편 보내버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돼서 나도 놀라고 힘들었다고. 내가 준이 너 내 머리털 뜯은 거 고소 안 할게. 그러니까 나 여기서 그냥 살게 해줘. 아니면 먹고 살 돈을 주던가. 계모는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 들어가서 버티더군요. 경찰을 불러 쫓아낼 수도 있었지만 우린 상의 끝에 계모에게 방앗간을 넘겨주기로 했어요. 저와 심애부는 반대했지만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차피 거기 월세잖아. 팔아봤자 권리금도 얼마 못 받을 거야. 마음 같아선 사기로 확 쳐놓고 싶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대로 된 증거도 증인도 없어서 안 된다잖아. 저 여자가 아버지 카드 훔쳐서 자식들한테 돈 보낸 것도 아버지가 준 게 아니라는 증거가 없어서 절도로 신고도 못 한다고 하고. 맞아요, 새언니. 그리고 돌아가신 아빠한테 잠깐이나마 위로가 돼준 사람이니 그거라도 주고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저 여자 꼴도 보기 싫지만 언니네 아버님한테 아빠가 저 여자를 마지막까지 부탁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려요. 너무 바보 같은 아빠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자식된 입장에서 가여운 우리 아빠 유언을 모른 척하기도 힘드네요. 속상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자식들이 이미 그렇게 판단을 내리기도 했고 아무리 눈을 질끈 감아도 시아버지의 유지를 무시하기도 힘들었죠. 아빠 엄마 또한 못마땅한 눈치셨지만 자식들의 결정이라고 하니 한숨만 쉬시곤 아무 말씀 하시지 않더군요. 그렇게 그 여자는 집에서 나가는 대신 방앗간을 받아가게 됐고 그걸로 우린 그 여자와의 악연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삿짐을 빼나가며 우리를 쉴 새 없이 노려봤는데 저는 너무 약이 올라서 그 여자의 뒤통수에 대고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감사함도 모르는 철면비 주제에 뭘 째려봐요? 당신 우리 아버님 상처를 파고들어서 이용한 벌 분명히 어디선가 받게 될 거예요. 당신 자식들이 당신 못 받아준다고 해서 자식들 집으로 못 가는 거죠? 자기 엄마가 이 지경이 되도록 코빼기도 안 비춘 사람들이니 뻔하지. 당신도 당신이 우리 아버님한테 한 짓처럼 꼭 누군가한테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을 거예요. 하긴 제가 그렇게 안 빌어도 어차피 그런 것 같네요. 자식들한테 그렇게 퍼주고도 이렇게 혼자 남은 걸 보니 부디 잘 살지 마세요, 아줌마. 그 여자는 시근덕대며 저를 째려봤습니다. 제 남편은 그런 그 여자 발치에 침을 탁 뱉고는 저를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와 버렸죠. 이후 저와 남편은 차마 시아버지가 사시던 그 집을 팔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던 집을 팔고 딸들과 함께 그 집으로 이사를 왔죠. 계모는 방앗간 근처 저렴한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곤 혼자 방앗간을 꾸려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빠에게 굉장히 고역이었던 모양이에요. 가게가 바로 맞은편 근처라 계모를 싫어도 보아야 했으니까요. 헤휴, 목소리 듣기도 짜증나는데 어찌나 밖에 나와서 통화를 해대던지. 그 여자 그렇게 자식들한테 돈 퍼날랐다더니 돈줄 없어지니까 자식들도 나 몰라라 하는 모양이야. 하루에 몇 번씩이나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같이 살아달라. 엄마 외롭다.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소리 해대는 거 보면 말이야. 게다가 워낙에 좁은 지역인지라 계모에 대한 소문은 이미 동네방네 다 퍼졌더군요.
동네 사람들은 계모를 손가락질하며 방앗간으로 나의 발길도 안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남자 잡아먹은 년. 심보가 고약해서인지 저 여자로 주인 바뀐 뒤론 맛대가리도 없어. 차라리 떡집에서 그냥 떡을 사 먹고 말지. 뻔뻔도 해라. 결국 저 방앗간을 꿰찼어? 자식들이 부처고 예수님이네. 우리라도 대신 망하게 해주자고. 결국 그 방앗간은 1년 정도 있다가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론 그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우린 아무도 모릅니다. 뭐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저 제발 어디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또 다른 피해를 끼치지만 말길 간절히 바랄 뿐이죠. 지금 방앗간이 있던 그 자리에는 마트가 들어섰습니다. 아빠 엄마는 아빠의 가게 앞에 앉아 더 이상 방앗간이 아닌 그곳을 보며 많이 쓸쓸해하세요. 이제 백설기는 아니 그냥 떡은 죽을 때까지 먹지 못하겠구먼. 우리 사돈 생각이 나서 말이야. 그 바보 같은 양반 지금쯤 하늘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사부인 만나서 신나 있겠구만. 저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딸들을 키우며 딸들이 다 자라고 난 후의 일을 가끔 상상해 보곤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보, 당신 만약에 내가 먼저 하늘로 가게 되면 재혼은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된다. 아니, 그냥 당신이 너무 슬퍼서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게끔 우리 지금부터 거리를 좀 둘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리고 난 절대로 재혼 안 할 거야. 당신이 먼저 떠나면 아이 절에 들어가서 도 닦고 살래.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어 저는 그만 픽 하고 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죠. 남이 보기엔 너무 속 터지고 답답한 시아버지의 행동이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시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나약해진 상태였기에 그런 여자한테 다 마음을 기댔을까 싶더군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고 애틋해 하셨기 때문이었겠죠. 이젠 떠올리면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시아버지가 부디 지금은 하늘에서 시어머니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는 헤어질 일 없이 아주 오래도록 두 분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가뜩이나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 자기 입속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더는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더 이상 저희 시아버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부재할 거란 생각만 해도 두려워지는 여러분의 배우자분에게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고맙다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언젠가 다가올 이별은 두렵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한 현재만큼 후회되는 일도 또 없을 테니까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